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수많은 인연 중에 어떤 사람은 스쳐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죠. 가장 귀한 인연이라 생각했던 관계는 생각지 못하게 깨어지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평생 곁에 남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사연을 보내게 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뜻한 위로였고 또 전부였던 그 감정이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산후조리원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병원 상담실장 같은 거랑 비슷해요. 산모 입소 상담, 예약 조율, 패키지 설명, 비용 관련 응대 등과 함께 우리 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까지 담당해 맡는 일이죠. 이 직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필요하고 사람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산모들 입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전화를 거는 예비 산모들에게 조리원 패키지를 안내하고 견적서를 뽑아주고 예약금을 입금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소 전후의 컨디션 체크, 입소 중 불만사항 조율, 퇴소 후 후기 관리까지 전부 다 제 손에 거쳐야 했죠. 대기리스트가 있는 유명 조리원이고 원장님이 워낙 깐깐한 스타일이라 그 기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직원도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잘 지켜냈고 덕분에 원장님한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죠. 물론 그만큼 연봉도 챙겨주셨고요.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엔 정말 다양한 산모들을 만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리원엔 진상 고객도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인성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더 그러실 거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져 예민한 분도 있었고 처음 육아를 시작하는 불안감에 직원들이 조그만 미숙한 모습을 보여도 바로 민원을 넣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왜 생기는지는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졌다는 탈모가 퇴실을 요구하는가 하면 옆방 산모가 간호사랑 오래 얘기하는 걸 보고 왜 내 방엔 안 오냐며 차별이라 우기는 산모도 있고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그런 산모들의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관건이죠.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이 밤중 수유할 땐 꼭 깨워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수유를 끝내버리셨더라고요. 어머, 그러셨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산모님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혹시 원하시는 수면 시간대나 조도 조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새벽에 아기 소리에 자꾸 깨면 너무 불안해져요. 신경 좀 써달라는 게 그렇게 과한 요구예요? 전혀 아니죠. 충분히 이해해요. 산모님이 푹 쉬실 수 있게 다시 조율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민감한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인상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감정 조절이 힘든 산모들과 이야기할 땐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아야 하고요. 또 가끔 조리원에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청소, 시설 문제로 일정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다른 산모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하고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역할도 제 몫이었어요. 사실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상담실장님 아니었으면 초반에 퇴소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은 작은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일로선 인정을 받았고 돈이나 다른 것도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제 개인적인 삶은 사실 늘 허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엄마도 몇 년 전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도 친척도 없는 외동이라 가족이라는 말이 저에겐 늘 거리감이 있었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20대 후반부터는 점점 멀어졌고 30이 넘으니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죠. 연애도 저한텐 그리 쉽지 않았고 오래 안정적인 연애를 한 적도 없고 하다 보니 저는 그냥 일만 하며 살았어요. 일 끝나면 요가 다니고 주말엔 베이킹 클래스 나가서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굽고 그런 게 제겐 삶의 낙이었고 유일한 취미였죠. 그렇게 조용한 삶을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조리원에 식자재 납품을 오는 업체 직원과 작은 마찰이 생긴 적이 있었죠. 냉장물류가 빠르게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배달 직원이 물건을 흘리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가려던 찰나였죠. 제가 바로 나가서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납품서 확인도 안 하고 가시려는 거예요? 물건도 흘리셨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뭐 그렇게 문제라고 참. 날도 더운데 적당히 하시죠. 사람 짜증나게 진짜.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다가온 키 큰 남자가 배달 직원 앞을 가로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보세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납품하는 입장에서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께 사과드리세요. 뭐야? 당신은 뭔데? 사과하시라고요. 이건 우리 쪽 실수 맞잖아요. 여성분이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대하시면 안 되죠. 배달 직원은 결국 사과했고 그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 직원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주친 후 언젠가부터는 종종 커피도 사다 주고 말도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데이트 신청을 해놨죠. 당황했지만 거절하긴 싫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알아본 기분이었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절 바라봐주는 느낌이라 저도 마음을 열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러스하고 성격도 좋고 다정다감하고 또 남편이 하는 말엔 늘 책임감이 느껴졌죠. 아마 제가 외로움이 컸다 보니 더 마음을 내주고 의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결혼식장 계약도 마치고 드레스 투어를 돌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드레스샵에서 내준 무알콜 샴페인 한 잔이 은근하게 퍼지던 오후였죠. 야, 이거 미쳤는데? 당신 완전 공주님 같아. 아니, 여신인가? 뭐야, 왜 갑자기 주접을 떨어? 주접이라니, 진심이지. 나 지금 심장 뛴다. 와, 나 이 드레스 입은 당신 본 거, 맞네. 나 완전 로또네. 장민수 인생에 로또 맞았네. 진짜 창피하게 왜 그래. 신랑분이 신부 되실 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샵 직원까지 웃었고 저도 민망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한참 즐겁게 드레스를 보고 있었는데 직원이 안내해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뭔가 싶었죠. 입구 쪽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듯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커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 너 여기 웬일이냐? 너 결혼해? 드레스 보러 온 거야? 드레스 투어. 오랜만이다. 남편 친구라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그 친구는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는데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왜인지 얼굴이 하얘지더니 막 횡설수설하고 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농담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은 사람인데 평소처럼 유쾌하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웃음도 억지로 짜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별말 없이 지나쳤고 그 뒤에 있던 여자, 아마 약혼자인 듯한 사람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곤 본인들 일을 보러 갔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만 괜히 말만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 동창이라며. 별로 안 반갑나 봐? 안 좋아하는 친구야? 그냥 좀 어색한 사이야. 고등학교 때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얼머무리며 대화를 피해버리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성격이 안 맞는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요. 뭐 그런 동창들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분위기를 조금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오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 했고 드레스샵 2층 피팅룸 복도를 따라 나오는데 복도 끝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남편 친구와 그의 약혼자가 피팅룸 대기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말투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죠. 친한 친구였다며? 근데 이혼한 걸 몰랐던 거야? 아마 아는 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당황한 거 보니까 내가 말 퍼뜨릴까봐 걱정하는 것도 같고. 희한하네.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또 이혼을 한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귀가 얼얼해졌어요. 예전에 결혼했고 또 이혼을? 지금 제 남편 될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는데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과거의 결혼, 이혼,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었죠.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여신 같다며 눈을 빛내던 그 사람, 바로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훅 지나가며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을 만큼 그냥 뚫린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어쩌면 그날부터 이미 무너질 결혼을 예고받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속에서 무언가 확 끌어올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편에게로 걸어갔어요. 저를 보자 남편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나랑 지금 얘기 좀 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저는 곧장 조용한 한켠으로 남편을 끌고 갔어요. 거기서 바로 물었죠. 당신 결혼했었어? 이혼남이야 당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우리 자기 배고프구나? 당신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
우리 뭐라도 먹으러 갈까? 그러자. 민수 씨,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결혼했었냐고. 대답해. 그러니까...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 일이야. 4년 전쯤 짧게 결혼한 적이 있었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도 아니야. 그리고 같이 산 건 반년도 안 돼. 왜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진짜야, 말하려고 했어. 근데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 나한테 실망할까봐, 당신이 괜한 오해를 할까봐 걱정도 됐어. 그럼 왜 헤어진 건데? 이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말해봐. 그게 실은 그 사람이 의심이 너무 많았어. 한마디로 의부증이었지. 휴대폰 검사하는 건 기본이고 회식 있다 그러면 매번 영상통화 걸고 여자랑 말이라도 섞으면 온갖 난리를 쳐대고 그런 생활을 몇 달간 했어. 나도 사람인데 그 생활을 어떻게 계속하겠어.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로 우리 얘기까지 숨긴 게 정당화되진 않잖아.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의 흑역사라 아마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 당신만은 그거 모르고 나랑 시작해줬으면 했어. 당신한테 최고가 되고 싶었고 내 못난 모습은 요만큼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정말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근데 이제 다 들켰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봤어요. 화도 나고 기가 막혔고 어이가 없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도 전화기만 붙잡고 있고 남편 번호가 뜰 때마다 망설이다가 받질 않았죠. 정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비 맞은 얼굴로 남편이 서 있었어요. 뭔가를 잔뜩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때 함께 살았던 집 계약서, 내 호적에 이름 비어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랑 했던 상담 기록도 있어. 내 전처의 의부증이 문제였다는 상담 내용이야. 혹시라도 당신이 나 못 믿을까봐 증명하려고 가져왔어. 이걸 어쩌란 거야? 이제 와서 어쩌자고. 사실 그때도 너랑 결혼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쯤 한번 말할까 했는데 겁났어. 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았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말하면 네가 날 떠나갈까 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걸 속인 건지 알아. 근데 제발 한 번만 내 진심 믿어줘. 다시는 당신한테 작은 거 하나도 숨기는 일 없을 거고 매일같이 결혼하길 진짜 잘했다 싶게 만들게. 약속할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결국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속이 뒤집힐 정도로 열이 올랐지만 그 사람의 표정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무릎까지 꿇고 우는 모습이 간절해 보였죠. 정말 진짜 마지막이다. 나한테 뭐 하나라도 숨기면 그땐 진짜 끝이야. 응, 당연하지. 나 이제 당신 앞에 100% 진심만을 약속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 시간마다 문자로 일정을 알리고 회사 일이 끝나면 꼭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도시락을 싸서 찾아왔고 제 퇴근길을 맞춰 차 안에서 기다리는 날도 많았어요. 한번 잘못했다고 다 놓아버리기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진심이라는 게 너무 선명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절 속인 건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둘의 미래를 한 번 더 믿기로 한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매일매일 그가 보여줬거든요. 한편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조리원 일은 계속됐어요. 예약 전화, 신생아실 컨디션 체크, 입소 예정자 상담, 환불 요청 대응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갔죠. 늘 해오던 일이었고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하게 예감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입소 명단에 있던 쌍둥이 산모 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는데 기록상으로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이 입소한 분이었어요. 출산병원에서도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었고 보호자 없이 혼자 입소하신다는 것도 처음엔 이상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그 산모는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면서도 묘하게 초점을 흐트러뜨리며 계속 관찰하듯 저를 쳐다봤어요. 인사를 건네자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이후 상담 중에도 질문이 쉴 틈 없이 이어졌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드시기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밥이요?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실장님이 제 식단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산모님 메뉴는 조리 파트에서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혹시 맛이 불편하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됐고요. 실장님 눈빛이 방금 좀 무서웠어요. 저 쳐다보신 거 맞죠? 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세요? 원래 산모를 그런 눈으로 대하세요? 썩소는 왜 지으세요? 그 순간 잠깐 제 입꼬리가 실룩거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직업이 상담실장이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눈빛조차 조심해야 하는 직업이었고 저는 그렇게 일해왔어요. 제가 입이 비대칭이라 그렇게 보였나 봐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산모님께 불편 드리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더 주의할게요. 그렇게 사과로 넘겼지만 그 이후에도 그 산모는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을 문제 삼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마치 녹음하는 티를 일부러 내듯 했어요. 폰을 세워두고 화면을 제 쪽으로 살짝 기울여 놓는 방식이었죠. 녹음하시는 거냐고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에는 신생아실에 들어가 개인 분유와 수유 일지 체크 서류를 전달하고 바로 나왔는데 그날 밤부터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장이 신생아실에서 뭔가 이상한 걸 아기한테 먹였대. 아기 수유에 상담실장이 왜 관여하지? 쌍둥이 엄마가 봤대. 본인이 직접.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산모가 요청하거나 기록 서류 정리가 필요할 때 신생아실 안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일지를 전달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간호사나 조무사들과는 워낙 호흡이 맞아 있어서 저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고 아기들은 손끝 하나 닿은 적도 없었죠. 아니, 제가 뭘 어떻게 관여를 해요. 서류랑 분유봉투 전달하고 바로 나왔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우린 다 아는데 문제는 다른 산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산모님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나 참 별경을 다 보겠네 진짜. 당장이라도 CCTV를 돌려 보여주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날 신생아실 쪽 CCTV는 녹화 기능에 오류가 있었고 확인해보니 그 시간대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더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평소엔 대기 산모들이 들어오면 활기차게 웃으며 상담하던 간호사들이 저를 보면 어딘가 시선을 피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제 이야기를 속닥거리더군요. 실장님 요즘 스트레스 심하신가 봐. 그러니까 무서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해명을 요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산모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이 돌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도 쑥덕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실장님, 아무래도 요즘 좀 예민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고객 응대할 땐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이 좀 많아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원장님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 준비에 조리원 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지끈거리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도 머릿속에선 그 산모의 표정과 말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방금 눈빛 무서웠어요. 실장님은 감정 숨기는 거 잘 못하시네요. 녹음 중입니다. 괜찮으시죠? 쌍둥이 산모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울렸고 저는 결국 스트레스성 두통에 시달리며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우리 조리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글이 하나 올라왔더군요. 상담실장이란 사람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피곤한 느낌이라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아기랑 막 출산한 산모들 있는 곳인데 그렇게 날선 분위기 풍기면 저희는 뭘 믿고 여기에 있어야 하죠?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느꼈어요. 말은 친절한데 눈빛이 매섭더라고요. 웃는 척 하는데 진심이 없어 보였어요. 내가 본 실장님은 딱 고압적이었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조리원 안에서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이 돼 있다는 거려. 그토록 애써서 만들어왔던 평판과 이미지가 단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고 저는 계속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게 됐어요. 문 앞에서 조무사들끼리 속닥이는 것만 봐도 제 얘기 같았고 상담실 문을 닫고 있으면 바깥에서 누군가 저를 엿보고 있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민수 씨,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책하지 마.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산모 얘기만 믿잖아. 다들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 다 이상해. 그럼 차라리 잠깐 쉬는 건 어때? 당분간만 말이야. 결혼 준비도 바쁘고 하잖아. 비용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 주 금요일 회의 후에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결혼 준비도 한창이시고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당분간 휴가 좀 쓰세요. 이번 주부터 자리 비워도 괜찮아요. 그 말이 결국 방아쇠였어요. 제가 자처해서 쉬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내가 쉬면 저 산모는 봐라 문제 있었던 거지 하고 기세 등등할 것 같고 직원들은 역시 실장님 좀 이상했지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이 기회에 좀 쉬자 싶기도 하더라고요. 일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머릿속은 시끄러웠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결국 새벽에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민수 씨가 물을 들고 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나 자신이 없어졌어. 휴직하고 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전처럼 봐줄 수 있을까? 사람들 시선보다 당신이 중요해. 당신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부서지면 안 돼.
좀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응?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결국 저는 휴식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일과 잠시 멀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사이 결혼은 무사히 마쳤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 옆을 지켰고 웨딩 촬영 날은 저보다 더 들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어요. 이제 내 사람이 됐으니까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가 지킬게. 다시 일하고 싶어질 때까진 그냥 내 옆에 있어줘. 아무 걱정 말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저희는 가까운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리원 생활, 결혼 준비로 인한 피로, 그리고 억울하게 잠시 일을 쉬게 되면 느꼈던 자괴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깐은 숨 돌리고 싶단 마음이었죠. 남편도 연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하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는 꽤 괜찮은 리조트였고 바다 전망이 보이는 큰 창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풀고 소파에 잠깐 누웠을 때 남편이 작은 와인병 2개를 꺼내들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엔 한잔 해야지. 호텔 미니바에 있길래 꺼내왔어. 와인도 마시고 완전 분위기 잡는다. 드디어 결혼했잖아. 이제 이런 시간도 즐겨야지. 우리 둘만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남편이 따라준 와인잔을 받고 한 모금 마셨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목이 간질거리더라고요. 탄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따끔거리는 느낌. 하지만 그땐 그냥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맛이 좀 독하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가? 조금 진하긴 한 것 같네. 피곤할 땐 그게 더 잘 풀린다더라. 걱정할 거 없으니 마시고 푹 자.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하긴 이제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뭐. 우리 신랑이랑 알콩달콩 지낼 걱정뿐이지. 그렇게 웃으며 넘긴 뒤 와인 한 잔을 다 비우고 나니 급격히 몸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면서 눈꺼풀이 자꾸만 감겼고 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러다 소파에 기대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귀에서 진동음이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방 안은 어두웠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테이블 위에서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밝아졌고 띄어진 메시지 알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비됐어? 나 문 앞이야. 조금 뒤 내가 몰래 들어갈 테니까 곧바로 시작하자고. 순간 머리가 쭉 펴서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뜻인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누구에게서 온 문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게 단순한 장난이나 잘못 온 메시지가 아니란 직감이 났어요. 피가 확 씻는 기분이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숨자. 아니면 난 끝장이다. 저는 바닥에 굴러떨어진 가디건을 붙잡고 침실 쪽으로 기어가듯 이동했어요. 그리고 침대 옆 북박이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최대한 소리를 죽여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어요. 제가 북박이장 문을 닫기 직전 복도 끝 현관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다가오더군요. 북박이장 문 사이로 겨우 눈을 맞추고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얼굴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리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얼굴은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조리원에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산모였죠. 쌍둥이 산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익숙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욕실 쪽으로 시선을 던졌죠. 그때 마침 샤워를 끝낸 듯 머리에 수건을 두른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어요. 왔어? 응. 근데 그녀는? 어디 갔어? 자는 거야? 아까까지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는데? 없네? 소파에 안 있었어? 아니, 문 열었을 때도 없었어. 깼나봐. 설마 어디 간 건 아니겠지? 분명히 먹인 거 맞아? 응, 와인에 섞었어. 그거면 금방 잠드니까. 근데 어디 간 거지? 깼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나 보지. 걱정하지 마. 가봤자 어디 갔겠어? 저는 북박이장 안에서 온몸을 웅크린 채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꼭 쥐고 숨을 참고 있었어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옷걸이에 걸린 셔츠 자락이 얼굴에 닿는 것마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행여나 무슨 소리라도 날까 숨소리마저 낮춘 채 이어지는 둘의 대화를 통해 저는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나랑 이렇게 한 게 벌써 몇 달째인데. 조금만 더. 얘랑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돼. 그래야 문제 안 생겨. 근데 그냥 감이 빠르더라. 조리원 때도 눈치 보통 아니었잖아. 그래서 더 조심한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고. 내가 이혼 경력 있는 것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북박이장 문 안쪽에서 저는 차가운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구두 소리와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귀를 곤두세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까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곧 제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한마디가 들렸어요. 그때 나 쌍둥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 진짜 얼굴 하얘졌던 거 기억나? 아씨, 그 얘긴 하지도 마라 진짜. 그때부터 우리 인생 망하는 줄 알았지. 코인도 박살나고 집도 난리판이고 인생 뭐 됐다 싶은데 아우. 쌍둥이 임신? 코인?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나를 괴롭혔던 저 여자가 지금 이 남자의 전처라는 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너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서 한 방에 끝내자고. 누군가 엮이면 다 끝이라고.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 닦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근데 그렇게 쉽게 걸려들 줄은 나도 몰랐어. 직책 너무 완벽하지 않아? 정보 접근 다 되고 내부 동선 다 알고 사람들한테도 신뢰받는 포지션이라서 무너뜨리기엔 너무 딱 좋지. 그 순간 제 몸 안의 피가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갔고 이 악몽 같은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결혼, 저 둘은 처음부터 저 하나를 타깃으로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친척도 없잖아. 외동의 부모도 다 돌아가셨다며? 진짜 드라마 보는 줄 알았다니까? 주말마다 요가, 평일엔 베이킹 클래스? 혼자 사는 사람들 특유의 일상 루틴 딱 보이잖아. 외로움 많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금방 무너질 타입. 두 사람의 말이 제 심장을 송구처럼 찔렀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했을까요?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노렸던 거였어요. 근데 너 진짜 연기 잘하더라? 결혼식 날 울기까지 하고. 나도 순간 감정 잡히는 줄 알았어. 아, 웃기지 마. 아, 내가 진짜 울어서 그랬겠냐? 걔가 속고 있는 게 너무 우스워서 그랬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티가 날 정도로요. 저는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 절 속인 것마저 용서했고 모두 진심이라 믿었고 같이 그려갈 미래를 꿈꿨는데 그 모든 게 조롱의 대상이었단 사실에 심장이 조각조각 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조리원 내부에서 걔 멘탈 무너지게 만든 거. 와, 나 진짜 감탄했어. 그건 네 공이지. 너 진짜 잘했어. 눈빛 운운하면서 시비 걸고 상담 중에 녹음 티내고 신생아실 소문 돌리고 진짜 천재 아니냐? 그리고 커뮤니티에 쓴 그거 실장 감정 기복 너무 심해서 아기랑 같이 있기 불안하다. 그거 걔가 진짜 머리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거든. 역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니까? 둘은 웃었어요. 킬킬대며 장난처럼. 그제서야 그때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다 그 둘의 각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산모들 사이에 퍼진 제 소문, 간호사들 표정, 원장님의 말투까지 전부 놈들의 계획한 거였어요. 이제 거의 완성됐지 뭐. 회사에서도 얘 이상한 소문 돌고 있고 상담실 실적 떨어졌고 요즘 잠도 못 자고 약도 찾는다며? 기록 다 있어. 일기장도 슬쩍 확인했잖아. 지가 상담실장이랍시고 뭐든 다 기록해놓은 거 다 증거로 써먹으면 되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기록, 제 업무 일지, 산모 상담 기록, 병원 메모, 제 메일함, 심지어 제 일기까지. 제가 힘들다고 몇 줄 적은 그 흔한 일기조차 이 사람들에겐 도구였던 거예요. 신혼여행지에서 극단적인 선택? 너무 그럴듯하잖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혼까지 무리하게 진행했고 결국 감정조절 실패했던 시나리오. 경찰이고 뭐고 이건 못 건드려. 그동안 몇 달을 힘들어했고 이상한 행동도 보였고 심지어 일기장엔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들도 가득하고. 이걸 누가 의심해? 해외라는 것도 신의 한 수야. 수사 늦어지고 가족도 없고 회사도 쉬고 있었으니 누구 하나 먼저 나서줄 사람도 없고. 네 연기가 관건인 거 알지? 연긴 자신 있지. 호텔 로비에 내려가서 한참 울면서 얘기할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아내가 하면서. 하객들도 내가 평소에 아내 얼마나 챙겼는지 알고 동정 여론도 금방 생기겠지. 그럼 이제 우리도 돈 좀 들어오겠네. 생명보험, 신혼집 담보, 네가 걔 카드로 긁어댄 내역까지 다 정리되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근데 슬슬 찾으러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내가 찾으러 나가볼 테니까 넌 여기 있을래? 네 얼굴 보면 안 되잖아. 아니야, 나도 같이 가자. 둘이 같이 찾아야 빨리 찾지. 전 북박이장 안에서 내내 꼼짝도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절 찾으러 나가는 듯한 두 사람의 말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복도 쪽에서 작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기척이 들렸어요.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바로 지금이었어요. 이 틈을 놓치면 다음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북박이장 문을 열었고 낮은 자세로 기어나오듯 방 안을 살폈습니다. 다리에 좀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애써 숨을 고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침대 옆 협탁엔 제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 남편 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내쉬며 그 사이를 뒤졌고 여권과 제 지갑,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까지 손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문을 열고 호텔 복도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들이 바로 다시 올라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객실 청소 직원이 사용하는 전용 계단 쪽으로 향했고 그 좁고 낡은 비상 계단에 붙잡고 한 칸씩 내려갔어요. 계단 틈새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곤두세웠고 손은 남편의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계단은 어둡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로비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벨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머리는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또렷하게 냈어요. 저 방금 남편한테 맞았어요. 지금 호텔에서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랑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 여권은 여기에 있어요. 직원은 순간적으로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곧바로 여권과 항공권, 호텔 키카드, 그리고 남편의 예약 내역이 담긴 이메일 화면을 동시에 내밀었어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대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먼저 꺼내 보여줬죠. 지금은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이 남자 저 죽이려고 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장난도 아니고요. 부탁이에요. 직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무전기로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보안 책임자를 호출하더군요. 저는 안내를 받아 직원용 통로 안쪽의 작은 룸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대기하는 동안 호텔 측에서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연락을 넣어줬죠. 그 방 안에서도 저는 계속 손을 떠는 중이었고 가방 안에서 조용히 제 폰을 꺼내며 다시 숨을 골랐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은 지옥이었어요. 지금쯤 저 둘은 방에 돌아갔겠지? 북박이장 열었겠지? 날 찾고 있겠지? 10분쯤 지나자 호텔 보안팀 책임자가 돌아왔고 저를 보며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제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공모해서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하려고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고 지금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혹시 증거는 있나요? 여기요. 이게 그 남자의 폰이에요. 방금 받은 문자 여기에 있어요. 그날 밤 호텔 보안실 안쪽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과 연결됐고 신속 대응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현재 위치는 호텔 안이 맞으신가요? 네, 보안실이에요. 호텔 쪽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여권 있고 항공권 있고 방금 가해자가 사용한 문자도 확보했어요. 귀국 의사는 있으신가요? 네, 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여긴 더는 못 있겠어요. 그날 밤은 마치 스릴러 영화 속 피해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측은 모든 CCTV 열람을 차단했고 객실 카드도 무효화했어요. 경찰은 조용히 도착했고 사건은 폭력 상황 회피 목적의 긴급 대피 조치로 등록되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과 가장 가까운 공항 인근으로 이동했고 새벽 비행기로 바로 귀국 조치가 이뤄졌죠. 그때까지도 저는 제대로 울지 못했어요. 그냥 숨을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조차도 계속 의심했어요. 좌석 뒤에 그 산모가 있진 않을까?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진 않을까? 누군가 제 여권을 훔쳐가진 않을까?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간신히 살아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남편 핸드폰을 꼭 쥐고선 혹시라도 이 안에 정보가 날아가면 어쩌지? 공항에서 압수라도 당하면 어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공항 경찰센터에 들렀고 그 자리에서 제 사정을 설명한 뒤 관할 경찰서로 이동해 정식 진술을 시작했어요. 담당 형사는 제 말을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했지만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는 증거들과 이야기의 정합성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북박이장 안에서 녹음해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호텔 체크인 기록 등이 전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호텔 보안실에서 받은 CCTV 열람 요청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편 명의로 예약된 항공권. 여기엔 그 여자, 그러니까 제 남편의 공범인 산모의 실명도 있어요. 저랑 같은 날짜에 출국했더라고요. 그럼 신혼여행 전부터 공모해서 움직였단 말씀이신가요? 네, 둘은 헤어진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결혼 전체가 사기였어요. 저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었고 제 죽음을 돈으로 바꾸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건은 즉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되었고 제 자료는 전부 수사 기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남편의 입국 일정을 파악했고 마침 그놈은 공항 입국장을 통해 아내가 신혼여행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라졌다고 신고하러 들어오던 길이었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저는 그보다 몇 시간 먼저 도착해 먼저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요. 공항 입국장 게이트 앞, 수사팀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놈을 확인하자마자 체포했어요. 체포 순간의 영상은 나중에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둘러싸여 수갑이 채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그냥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려던 참인데? 장민수 씨 맞으시죠? 지금부터 귀하는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에 놈은 순간 눈이 커졌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허둥대며 저를 찾았다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어요. 공범이었던 그 산모,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의 진짜 아내는 이미 호텔을 빠져나가려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인터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국내 수사팀에 인계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실신 신용까지 했지만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과 함께 확보된 여러 사진들과 위치 기록, 그리고 함께 출국했던 항공권 정보로 그녀의 혐의는 부정할 수 없었죠. 며칠 뒤 그 인간도 국내로 압송됐고 본격적인 공범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정황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놈들이 조작한 서류들 중엔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가 있었고 마치 제가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진정서도 있었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도 있었죠.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종종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병원 내에서도 조용히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돌았고 산모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이었다. 이거 다 제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다 가짜라고요. 결국 검찰은 두 사람을 공모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비롯한 총 8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매 회차마다 저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그날의 제 절박함, 살아야만 했던 이유,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 밤의 공포를 전부.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제 일하고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제가 혼자였다는 이유로 친척도 없고 저 혼자 조용히 사는 사람이란 이유로 이 사람들의 타깃이 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제가 죽어도 아무도 따져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저를 지우려 했던 거예요. 최종 선고날 판사는 둘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둘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두 사람에게 저에게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도 나왔어요. 놈들의 계획은 끝내 실패했지만 제 삶에 끼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법은 그걸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까스로 살아가게 됐죠. 그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저는 한참을 쉬었어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수경 씨, 괜찮으면 다시 와요. 우리 다 수경 씨 기다렸어요. 수경 씨는 아무 잘못 없었잖아요. 여긴 수경 씨 자리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조리원 문을 다시 들어서는 날, 저는 혼자서 수없이 심호흡했어요. 그런데 출근 첫날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실장님,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일일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실장님 돌아오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다 너무 고마워요. 한때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아있던 저한테 조심스레 다가와 말하더군요. 그런 일 겪고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절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조리원에서 다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기 울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 지금은 교도소에 갇혀 서로 연락도 끊긴 상태라고 들었어요. 한때 그렇게 공모했던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단 하나,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만이 불쌍하단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 없어요. 그 아이들만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저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전 이제 더는 외로움에 지지 않기로 했어요. 밤에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이젠 그 기억이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혔고 제 자리를 지켜냈어요. 이제야 정말 저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로 믿어요. 구원은 누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요. 이제 저는 그 어떤 사랑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해줄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조차도 이제는 제가 앞으로 걸어갈 이야기에 소중한 문장 하나로 남겨두려고 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외로워하는 사람에겐 그 외로움을 약점으로 보고 덤벼드는 놈들도 있고 내 외로움은 언제나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밖에 있지 않다는 것. 바깥에서 뭔가를 구하려 할수록 나는 더더욱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전부 악으로 물든 건 아니에요. 저는 절망 끝에서 살아남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진실을 믿어준 사람들 덕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믿으려 했던 저의 끈질김 덕분이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론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려 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려 해요. 그럼 오늘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